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60페이지입니다. 가는 선거운동 개념 자체에 대해서 유연한 사례 없으니까 그냥 넘기시고, 나 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헌법재판소는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부적격 후보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단체의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고 당선운동과 마찬가지고 후보자 편의 낙선운동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합헌이다. 그래서 낙선운동의 개념, 유형, 구분 없이 당선운동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이제 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규제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 2000년도에 그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13 총선시민연대에 4.13 총선 관련해서 낙선운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 경과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일단 위법 판결을 내렸고요. 이런 낙천운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돼서 공선법상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그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위법으로 판단 내렸어요. 그 과정에서 또 헌법재판소 판례도 대법원과 동일한 판시를 냅니다. 그래서 낙선운동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앞쪽으로 한번 가보죠. 159페이지. 159페이지 가면 이제 공직선거법 조문이죠. 58조. 이 조문이 2000년 2월에 이제 신설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천 낙천 운동이 딱 벌어진 바로 직후에 만들어지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어요. 낙천 낙선 운동이 예전에는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되다가 그 각호에 보면은 특히 1호 같은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가능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숨통은 트였지만은, 그러나 선거운동 개념에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가게 되면 이제 위법으로 판단받아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낙선 명단 공개, 명단 공개 자체는 그 1호에 단순한 의견 개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 표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를 넘어서 인쇄물을 배부한다든가 현수막을 설치하든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로 나가면은 그건 이제 선거운동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8조의 신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낙선 운동에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행위로 나가면 이제 여전히 규제 대상이고, 그래서 다 위법으로 판단받아서 벌금형 선고받고 이랬던 사안들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판례인데요. 한번 보죠. 주된데 위주로 보세요. 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당선운동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선운동으로 크게 나뉘고, 낙선운동은 또 유형이 셋째 줄 후보자 편의 낙선운동과 다섯째 줄에 제3자 편의 낙선운동. 편이란 말을 이제 측이란 말로 바꾸면요, 후보자 측의 낙선운동과 제3자 측의 낙선운동. 시민단체의 공천 낙천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3자 편의 낙선운동, 여기 이제 분류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분류한 다음에 우리 현재는요,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후보자 편의 운동이든 제3자 편의 운동이든 모두 규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요. 오히려 아래에서 넷째 줄 뒤에 보시면은 제3자 편의 낙선운동이 그 명분 때문에, 그죠? 어떤 공적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공적 표명을 하고 있다. 그 공신성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명분 내지는 공신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자 편의 낙선운동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제3자 편의 낙선운동은 후보자 측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벌이는 낙선운동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결을 지지합니다. 자, 그다음 2번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자유가 원칙이고요. 자, 오른쪽 쓰시면 3번에 이제 그 제한도 필요하겠죠. 제한해 놓은 거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충돌하는 가치에 있지만은 다 같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화의 지점이 마련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 선거운동 자유와 선거의 공정의 상호 관계. 일단은 대립관계 있죠. 공정을 추구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고, 너무 개인의 자유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공정, 공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되고요. 그러나 이제 보완관계로 봐야 할 것이다. 둘 다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 그래서 이제 나로 가시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의 조화점을 마련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논리적인 측면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줄된 부분 정도만 읽어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하 됐습니다. 넘기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제한. 요거는 조금 인식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같은 것들이 아주 엄밀하게 이제 규율되고 있다가 169페이지로 가볼까요? 169페이지 맨 마지막에 판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게시 금지 사건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인데요. 이제 압축하면 탈법 선거운동 방지 조항입니다. 탈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 그래서 선거법이 인정하는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 외에 나머지 탈법을 금지하는 이런 이제 조항인데, 이 탈법 금지 조항의 판례 제목 위에 쓰시면 됩니다. 탈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권선거 방지책이라고 해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는 금권의 작용,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선거법이 인정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들 외에 나머지 금력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탈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정위원 결정을 났어요. 그래서 금권이 작용하지 않는 영역에서까지 적용되는 결과 위헌의 지점이 발견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보통신망이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탈법으로 규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시면 그 이유는 금권선거 방지책이기 때문에 금권선거, 금력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가장 저비용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 줄된 부분 있죠? 예, 줄된 부분, 5째 줄, 줄된 부분에서 또 한 4줄 내려가 보세요. 가시면 인터넷의 매체의 특성을 들면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 그죠? 그래서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매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면서, 그래서 뭐 컴퓨터 한 대 있으면은 인터넷 뭐 거의 다 누구나 균등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하더라도 PC방 가가지고 필요한 만큼 몇천 원 내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금권에 의해서 공정이 해치어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보시면,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선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 즉 금권 선거 방지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법조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게 이제 탈법의 다른 표현이죠. 탈법, 기타 그 외의 것들, 이게 이제 탈법이죠. 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되는데요. 간단하게 압축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규제되는 한 위헌이다. 이런 판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규제하는 한 위헌. 예, 이런 식으로 숙지해 놓으세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규제하는 한 위헌이다. 예, 이 취지에 따라서 자,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162페이지.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59조 가장 일반적인 이제 규정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2호, 3호 앞머리를 보세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문자 등을. 자, 그 다음에 3호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외 사유로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유로워요.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 간이야. 한계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선거일 당일이 아닌 이상. 그래서 거기만 따옴표냈어요. 2호에 선거일이 아닌 때 따옴표, 3호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 따옴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은 선거일 당일만 아니면은 규제가 없어요. 자, 이제 60조의 2 내려가시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보이는데요. 뒤로 미뤘던 부분이죠. 1항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쭉 뒤로 가시면 마지막 쪽 뭐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요거 때문에 위헌인가 아닌가 많이 문제되는데, 등록제로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첫 줄에 가시면 괄안에 줄된 부분요. 요 국가고시 빈출 영역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는 제외한다. 즉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예후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그 이유는 선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선거의 의미. 비례대표 선거는 인물의 홍보를 요하지 않는, 즉 인물 선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정당으로 등록되는 순간 상시 홍보가 자동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홍보의 기회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배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성격을 좀 파악하시는데요. 자, 본 후보로서 선거운동 하는 기간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 이전에 예비로, 그죠? 예비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뭔가를 준다. 기회를 준다. 예비로 기회를 준다. 사전 선거운동의 기회를 예외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외적 사전 선거운동 기회. 그래서 정치 신인의 홍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사전선거운동, 즉 소극적 의미의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할 수 있고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사전선거는 다 불법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 따라서는 이제 소극적 의미로 이제 법에 의해서 인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치 신인들의 홍보 기회를 보장해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정치 신인들만 등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치 신인이 아니라도 등록은 다 가능한데 그 숨은 의지가 정치 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뭐 현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직을 여러 번 지금 거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선 의원들은 이미 홍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정치판에 들어온 정치 신인들의 경우는 인물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본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서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하게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인지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은 있고 뭐 스펙도 좋고 뭐 역량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검증이 덜 됐으니 차기로 이렇게 밀리는 이런 경향성. 그걸 이제 좀 미리 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홍보의 장을 좀 열어주자.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이고자 만든 제도예요. 자, 근데 여기에 특성은요. 일단 두 번째, 등록 제도로 운영된다. 예외적 제도라는 걸 아시죠? 예외적 제도.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이다. 자, 그래서 예외적인 제도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가 일단 등록 제도로 운영한다. 누구나 후보가 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예비 후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 후보자로 따로 등록을 한 사람만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확보한 사람만 이제 이런 기회가 보장되고 다음 예비 후보자 본인 정도에만 국한시켜서 아주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성을 속성화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예비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제도의 운영을 인정했던 시절. 본인에 대해서만. 이것도 합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나 이 사람들로 어느 정도 확장되어 있지만 최초에 만들어지면서 그 본인만 인정하던 시절에도 합헌이에요. 이유는 소극적 속성.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아주 예외적 제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에게만 허용하던 시절도 합헌이에요. 네, 그거 이제 판례 나중에 확인하시고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거 이것도 합헌. 자칫하면 또 포말 후보가 난립하니까, 그죠? 등록제로 운영하지 않고 후보가 될 의사만 있으면 누구든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선거철 되면은 공부하시다가 머리도 빡빡하고 예비 후보자로서 후원의 지정권이 있거든요. 후원의 지정에서 이제 후원금을 좀 챙겨보자. 가가지고 좀 노시다가 이것도 별로다. 이제 공부하자.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런 이제 후보 난립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도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골반만 이해하셨으면 내려갑니다. 자, 밑에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 금지. 자, 일반 유권자들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은 이제 예전에, 지금은 허용되죠. 지금은 선거일 당일이 아니면 허용되는데 예전에 이제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도 합헌입니다. 자, 사건 개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인정하면서도 유권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에 자, 이것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데 합헌을 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다 이런 논건데 밑에 쉽게 써보죠. 후보자 등에 비해서 유권자는요. 그 속성이 후보자 등에 비해 책임성이 떨어져요. 책임성이 약함. 이렇게.
그래서 후보자 등의 경우는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랬다 사회 밝혀지면 당선 무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 조금 조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권자는 그런 책임성이 선거 관련된 책임성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들은 막 흑색선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물을 흘릴 가능성이 후보자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와 후보자를 구분한 것 자체는 괜찮다. 예, 차별의 논리예요. 차별의 논리. 자, 이 판례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불허와 그 밑에 판례, 이 두 가지는 경우 뭐냐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왼쪽에 60조 2 보시면 그 줄된 부분이에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제를 운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그 경우는 선거운동 전에 예비후보자로서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서 문제 삼았지만은 다 하프입니다. 이유는요. 선거의 성격 내지는 의미 때문이죠.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 개인의 홍보가 필요 없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 개인의 홍보가 필요 없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인지도 때문에 밀리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한 것 자체는 합헌이다. 그 괄호 안에 줄근 부분이 합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첫 번째 판례. 예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예비 후보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즉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 이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 후보자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거. 아주 이제 맨 처음 만들어졌던 거. 요거예요. 최초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본인한테만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확장도 있는데 본인에게만 인정해도 합헌입니다. 이유는 예외적 제도의 소극성 때문에 합헌. 자, 그다음.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 관련해서 판례가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합헌이고 하나는 위헌입니다. 호가 다른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 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가? 지금은 이제 좀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확대되어 있는 이제 현행법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명함의 속성에 따라서 이 정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명함의 속성은 자, 읽어보죠. 2번으로 갑니다. 위에서 본 입법 목적 및 이제 그 다음요. 명함은 통상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소개와 근황을 전하기 위해 직접 주는 것이라는 속성을 고려하면 직접 주는 것. 키워드. 길거리에서 명함을 주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 좀 아는데 알아서 찾아가 보세요. 예. 선동주 명함을 누가 주워가지고 제가 선동주 좀 아는데 가시면은 할인해 줄 거예요. 그 보장이 담보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사람들이 뭐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주면서 다음에 한번 찾아오세요. 밥이라도 할게 살게요. 이러면 이제 밥 산단다 이렇게 좀 믿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함이라는 것은 그 명함의 당사자 주체가 직접 주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근황을 알리는 이런 것들의 매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주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속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예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 확장되겠는가 했을 때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 정도 이상을 상정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법 조항에서 예비 후보자의 정치력, 경제력과 무관하게 존재 가능하고 예비 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와 동일시. 그죠? 예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 표현이죠. 키워드.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정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동주의 아내인데요. 이러면서 주는 거, 그거는 공신성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장해 주고 싶어도 확장 못 해준다 하면서 이제 현행법을 합헌으로 보고요. 이제 그 밑에 판례는 호가 다른 호입니다. 자, 사건 개요. 공직선거법 60조 3 제2항 3호 중 3호입니다. 3호. 위에 거는 1호고요. 자, 3호 중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 명함 고부나 지지 호소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요거는 더 확장되어 있죠.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3호로 가면 좀 더 확장해서 그 배우자 등이 또 지정한 전혀 타인
또 새로운 타인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있으면은 또 조금 더 확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위헌 나옵니다. 그래서 명함의 속성에 비추볼 때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는 것이 예외적 제도의 소극성, 즉 속성에 합치하는데 이 각 그 배우자 등이 지정한 각 한 명은 그 속성, 이 소극성의 속성을 일탈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줄인데요. 이 사건 사모법조항에서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한 명을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함교부의 주체를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1호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1호 합헌 결정에서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그죠? 정도니까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성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넘는다는 거죠, 이제는. 이들이 지정한 또 각 한 명,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헌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호의 내용, 각 호가 마련한 내용에 범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헌과 합헌은 이제 결론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법 보시면,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데 1호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선거권 이런 것도 없고 또 정치적 공동체라고 또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 2호 19세 미만의 자를 또 배제합니다. 19세 미만자. 정치적 오염 가능성 때문에. 1호는 정치적 공동체성의 결여. 2호는 정치적 오염 가능성. 그래서 좀 어린 학생들은 성숙한 판단 능력이 성립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호 선거권 범죄는 너무 당연하고 4호부터 8호까지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관한에 보시면 공무원이나 중공무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호하고 2호 정도까지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본문 내려가시면 아래 단락 보시면 4줄, 아래 4줄.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임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구공선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한 바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위 규정을 삭제해서 이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예, 이거 잘 보세요. 시사성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임직원, 간부급이죠.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판례는. 예. 선거에 공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국민건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막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죠. 정보력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전셋집이다. 예, 집 하나만 딱 옮겨도 주소지 이전만 딱 해도 만약에 좀 더 이제 좋은 집으로 옮겼다면은 국민건보료가 바로 상향 조정돼서 탁 날라옵니다. 예, 제가 겪어봤어요. 예. 주소 이전만 했는데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주소지면은 몇 건평이 몇 평에 뭐 이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얘기 신고도 안 했는데 바로 상향 조정해서 탁 날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정보력을 선거판에 이용하게 되면 공정을 해칠 위험성은 엄청 크겠죠. 그래서 그 간부급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합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입법자들은 제거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입법자의 태도가 어때요? 비판의 소지가 높죠. 입법자의 개정의 태도가 현재 판시 취지에 비춰볼 때 비판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사성이 커요. 자, 그 다음 B.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 제한.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제한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오인 혼동 방지책입니다. 유권자 오인 혼동 방지책. 유권자가 뭐 지역구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별개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지지하고 싶은 후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새누리당 소속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통진당 소속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무소속이라면 무소속이라는 의미에서 평가받아야지 꼭 무슨 정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흐리는 거, 표심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유권자의 오인운동 방지책. 자, 그러나 이제 예외가 1호에 단순히 이제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거, 이거는 뭐 기본 이제 스펙이니까 인생의 스펙을 표시하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다음 2호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정당 공천 후보와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은 정당이 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괜찮도록 하고 있어요. 정당 공천 후보와의 오인 혼동 방지. 자, 본문으로 갑니다. 줄된데요.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표 방지안은 예전에 있었지만 요거 지금 현재 삭제되고 있는데 요것도 상당히 국가고시에서 많이 다룬 부분이에요. 기초의원 선거 시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공선법 본문은 과잉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조 단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지방선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하였고 그 결과 이제 삭제되고 없다. 예,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기초의원 선거 정당 표방 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 났고 예, 또 삭제되기도 하였다. 논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평등 원칙의 관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관철이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뒀다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중앙당의 전국적 논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매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런 의미다. 그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의미라면은 그는 기초의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광역의원의 영역, 즉 지방자치의 모든 영역에서 소통되어야 할 것인데 왜 굳이 기초의원 선거만 유독 달리 규율을 했는가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위헌 결정했어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관철은 지방자치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평등의 관념만 잘 이해하시고 그게 이제 이 판례를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쟁점이니까 그 정도만 인식하시면 충분합니다. 밑에 예시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C.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거는 제목만 봐도 너무 당연하죠. 자, 근데 밑에 박스 판례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공선법에서 이제 선거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셋째 줄 뒤에 보세요. 공선법 제9조는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에 공무원, 선거에서 중립성이 요청되는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 따옴표하세요.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범자다. 자, 근데 예외가 또 하나 있어요. 아래가 줄 내려가시면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따옴표하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즉 의원요,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에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축하면요, 전부 다 합치면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이렇게 압축이 돼요.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오선지로도 꽤 다뤄지니까 잘 외워놓으시고요.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근데 의원은 왜 제외시켰는가? 아래줄 두 줄,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정당의 대표자성 이게 중요해요. 정당의 대표자성. 나중에 이제 우리 통치구조의 국회 파트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의 지위라는 부분이 주제가 나올 텐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를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이자 정당의 대표이다. 이런 그때 정당 대표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단체죠, 단체. 단체는 자연적 단체 자체의 어떤 자연적 행위성 이런 것들을 상정하기 힘들죠. 민법에서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걸 설정해요? 대표 법리 이런 것들 설정해서 자연인 대표자를 통해서 단체의 행위성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정당의 대표다라는 법리가 나와요. 물론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고요. 의원을 정당의 대표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정당의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이죠.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집권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원을 정당의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대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선거 참여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의원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선거 활동을 막아버리면 결국 정당의 선거 운동을 막아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그 대표들의 활동은 열어줘야 된다. 이런 법리예요. 그래서 정당의 대표인 의원의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이요. 두 번째 판례 보세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는 한정위원이고 그 밑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하원입니다. 선거운동 자체를 공무원이 하는 건 안 되죠. 선거에서의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건 당연 하원입니다. 그럼 바로 위의 판례는 선거운동 자체가 아니라 기획이죠, 기획.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 자, 요거는 이제 선거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 직전 단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따릅니다. 그래서 한정위원이에요. 들어가시면 줄던데 바로 갑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 따옴표하세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사인으로서의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체도 아닌데 너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려요. 지문이 나온다면
기획 참여 금지 지문인지 선거운동 참여 금지 지문인지 그 두 가지를 구분 잘해서 판단하시고, 자, D.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자, 단체는 그 조직력을 이용하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개인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이제 금지하는 폭이 큽니다. 자, 내려가시면은 맨 마지막 두 줄인데, 개정공선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없는 단체에서 국민건보를 삭제했다. 아까 우리 국민건보 상근 임직원 삭제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입법자가 건보 자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버렸어요. 비판이 크겠죠, 그죠?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열어버렸다. 이게 이제 비판이 이제 커요. 그래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최신 판례죠. 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선거 기간 중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인가? 당연히 합헌인데요. 우리 법에 가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이런 데를 이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단체를 걸고 있는데, 그 3대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3대 관변단체. 예, 요 선거운동 제한이에요. 이 3대 관변단체는 관변, 즉 정부의 지원이 따르는 단체, 관 주변의 단체, 이런 의미인데요. 관변단체. 그래서 1년에 수백억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예, 근데 결국 이 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운동회, 조직체, 새마을 운동원들의 체육회 행사, 주로 이제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별거 없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어딘지 동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큰 돌, 하얀 돌에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니면 녹색 표지에 노란색으로 가지고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 극보수단체예요. 3대 보수단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들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판도 많은데 지금 현재 별개 특별법이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다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결국 이제 돈을 많이 쓴다 가지고 요즘 비판은 도마에 많이 오르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극보수단체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향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편향적인 집단이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애초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규제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편향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극보수단체. 자, 다음 페이지. 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그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 제가 이제 조문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조문 대부분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없고 93조 정도 가볼까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와의 배부 게시 금지. 네, 요 조항은 이제 한정위원 났지만 조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실적 의미가 축소된 의미 내에서 이제 살아 있고요. 오른쪽 판례죠. 자, 그다음 이제 판례로 갑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판례 보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 확인제. 예, 요거는 비교 판례하고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거대 포털 사이트에 대한 평상시 일상적인 본인 확인 강제 조치 사건이 있어요. 인터넷 확인제. 예. 자, 요건 위헌입니다. 거대 포털 사이트. 하루 조회수 10만 이상의 거대 포털. 예, 다음 네이버, 네이트 3대 포털이죠. 자, 이들에 대해서 본인 확인제를 강제하는데요. 임의도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그럼 이제 거대 포털 사이트의 기본적 성격이 무엇이냐? 사적 자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율이 전제된 영역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게 문제되는데 과도하다고 평가 내렸어요.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한 침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된다. 이런 판례하고 또 확인 판시로 또 중요하고 또 우리 이 판례하고의 이제 비교 면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 확인제는 합헌이고 이 판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판례 변경사항이 아니에요. 자,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말 제목에 따옴표를 내보죠. 그리고 위에 씁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강화되는 시점이에요. 선거의 공정성 요청 강화 시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늘상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익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제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맨 마지막 판례 보죠. 네 번째,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언어장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어장애를 보완할 인쇄물의 배포와 같은 선거운동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탈법을 규제하고 있죠. 자, 그래 탈법을 규제하고 있고 이제 언어장애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언어장애 없는 사람들과 동등 처우하는 것이 위헌 아닌가, 이게 문제된 사건인데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물이다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인 매체고 구 매체고 지금 이제 신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워낙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등과 관련해서는 언어장애가 전혀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합헌으로 봤어요. 줄례인데요.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가 공선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언어장애가 없는 후보자와의 동등한 위치를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맨 위에 두 줄 뒤에 보세요. 인터넷을 통한 광고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방송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현저히 커지는 추세, 이게 놓은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의 영향력이 현저히 커지는 추세를 들면서 자, 이런 추세 하에서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안에서는 범주 내에서는 언어장애가 장애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 합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판례 논리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그냥 그래 그렇다 받아들이고 이걸 또 비판하자고 해갖고는 뭐 산으로 가니까요.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오는데 앞에서 이미 다 정리된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박스 판례 마지막 거 보도록 하죠. 기부의 권유 요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50배 과태료 제도. 예, 지금은 이제 그 명맥은 유지됩니다만 조문 내용이 이제 달라졌어요. 공직선거법상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선법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는가. 50배 룰입니다. 50배 룰. 받은 자, 그죠? 불법 자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 곱하기 50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 사람을 죽인 법이다라고 평가받죠. 청도 군수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군수 후보로 나왔던 후보분이 동네 이장분들한테 돈을 몇십만 원씩 돌렸어요. 예, 그거로 약간의 그 사실상의 관행이 있다고 그래요. 좀 시골로 가면은. 그래서 그 정도 안 주면은 버릇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정이 아직 인지상정이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돌렸다 그래요. 예의상. 근데 그 받은 이장분이 문제죠. 받은 사람한테 곱하기 50입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그 경북 선관위가 이걸 적발을 했어요. 그 이장분이 받은 걸. 그래가지고 곱하기 50을 해가지고 이제 몇 천만 원을 이제 과태료로 물렸는데 이 이장분이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라 논밭을 다 내놨다고 그래요. 현금화 시켜서 이제 과태료 내려고. 근데 논밭이 이거 바로 안 팔리죠. 안 팔리고 있는데 경북 선관위가 바로 압류 집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50배 룰 제도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 어떤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 고려 전혀 없이 무조건 곱하기 50이에요. 어떻게 받았나 정황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받은 바 곱하기 50.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놔라 해가지고 협박해서 받은 사람 아니면 그냥 막 찔러주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챙겼는데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것들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50배는 위헌이다. 그래서 획일적이다라는 표현이 줄에 나와요. 지금은 이제 범위를 줍니다. 50배 범위 내에서 정황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구체화시키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예, 현행법은 잘 몰라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여기서는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양가로 이번에 선거공영제가 사례형 관련해서 약간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이제 논술쟁점적 의미만 좀 파악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선거공영제는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선거공영제로 운영. 제목 옆에 빨리 써놓을까요? 제한적 선거공영제 운영. 물론 본문에 가면 그 내용이 뜻이 나옵니다만 예, 제목을 보실 때 이미 탁 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형적인 비판이 있고요. 내려가시면 우리 헌법 116조에 가면 이제 선거공영제 근거 규정이 있는데 예, 잘 찾아가야 되죠. 법전 참조할 때.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두 줄입니다. 맨 밑에 네 줄 볼까요? 네 줄. 그러나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은 후보자가 먼저 지출하고 선거 결과 일정 수 득표를 한 후보자 등에 한해서 선거 후 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후 보전을 해주는데 그것도 다 보전해 준 게 아니라 일정 지지를 받은 사람들만 반환해줘요. 그죠? 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공영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문제가 있다. 해주고 제한적 선거공영제 운영. 네, 그리고 이제 선거비용 보전 범위나 각종 이제 현행법 규례에 대한 전부 합헌입니다. 아직 위헌 나온 사례 없으니까 결론만 아시면 돼요. 위헌 사례 없다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8번 투표 쪽으로 가죠. 투표 제도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막 개정이 됐는데 부지자 투표 제도가 확대됐어요. 부지자 투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국내 부지자 투표만 허용하던 시절에 2004 헌마 644 등 결정해서 그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제외 투표 절차가 도입됐는데요. 제외 투표 절차로 이제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확대해서 이제 부지자 투표 유형을 더 이제 범주를 가지게 만듭니다. 38조 보시면 제목 보세요. 거소 선상 투표 신고. 자, 거소 투표.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나 중증장애우들 혹은 오지 낙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투표 용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편으로 배송받아가지고 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본인의 안방 투표입니다. 안방 투표. 안방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이제 제도를 마련했어요. 부지자 투표의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선상투표, 공해상에 떠 있는 원양선박의 선원이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등교편을 통해서 이제 부자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팩시밀리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선상투표제도. 자, 이것도 이제 위헌 판시에 따라서 법이 개정된 부분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148조 가시면 사전투표소의 설치 나오고 그 밑에 내려가면 158조에 사전투표 나오죠. 예, 요게 이제 일반적인 예전에 부자 투표를 부재 투표의 이제 그 의미 자체에서 좀 더 확대시킨 또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방편이에요. 전국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 그래서 이 이제 전제는 저 맨 위에 좀 가시면 44조의 이 통합선거인 명부 제도 때문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제도.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 투표구별로 그 투표자들의 명단을 따로따로 확보해가지고 투표소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각 지역별 투표소 상관없이 전국의 투표자 명단을 통합해서 이제 명부를 가지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사전 투표 기간에 아무 때나 가가지고 명부를 확인받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투표의 그 편의를 좀 보장하고자 이렇게 이제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가능해진 제도.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거기도 이제 의미파악만 하시고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막 외우는 거 아니고요. 155조 가면 투표 시간 나오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위헌 결정례들이 있으니까 그 판례만 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은 묻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시고 조문에서 이제 218조에 4 가시면 국외 부재자 신고 나오고요. 218조에 5에 제외 선거인 등록 신청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제외 투표 절차입니다. 둘을 합쳐서 제외 투표 절차. 근데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218조에 4 보시면 1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자는 셋째 줄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줄 다시 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들에 한정됩니다. 즉 국내 거소가 확인되는 사람들은 218조의 4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8조의 5로 가시면 제외 선거인 등록 신청 절차가 또 나오는데 요거는 1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그죠?
218조의 4에 해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들은 218조의 5에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이제 이원적인 절차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딴 거는 큰 차이 없는데요.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유형이 좀 더 한정됩니다. 아래쪽 보시면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 이렇게 이제 투표할 수 있어요. 위에 이제 218조의 4하고 비교하면 선거가 차이 나죠. 어디가 차이 날까요? 대통령 선거는 공통되고 218조의 4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되어 있는데 218조의 5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해가지고 지역구가 빠져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빠져 있어요.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218조의 4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내 거소가 확인되는 자들이죠. 즉 지역구 상정이 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나 218조의 5에 제시된 사람들은 국내 거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상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상정을 전제로 하는 지역구 투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자면 재외투표 절차는 국정선거에만 인정합니다. 지방선거는 또 다 배제되어 있죠. 국정선거만 인정. 지방선거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관심도 내지는 참여도가 낮아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재외투표 절차에서 애초에 배제했어요. 관심도 별로 없는데 뭐 그죠? 비용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나? 자, 218조의 16 가시면 재외선거에서 이제 투표 방법, 재외투표 절차에서 투표 방법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줄는데 원칙적으로 직접 적는 방식이에요. 직접 적는 방식. 자서식이라고 합니다. 자서식. 그래서 기표식이 아니라 자서식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할 때는 그 도장을 찍죠. 기표식.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서식. 이름을 직접 써놔가지고 하는 형태. 왜냐면 기표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그 국내에서의 관금 용지를 다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 외국에다가.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워낙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서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줄된데 그 보험 보시면 2004, 헌마 644 등 결정 또 나오고 있죠. 예, 정리는 이미 다 된 거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외에서의 부자 투표로서 재외 투표 절차도 허용하고 있다. 그다음 첫 번째 판례 부자 투표 시간. 자, 결론이 다릅니다. 두 가지. 부자 투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공선법의 위헌성. 첫째, 자,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는 합헌. 왜냐하면 부자 투표는 다른 투표구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투표구, 원래 투표구로 우송을 해가지고 동시집계해야 됩니다. 표집계를 이제 획일적으로 동시집계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본래 투표구로 우송을 해야 되거든요. 투표함을. 그래서 우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미리 문을 닫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거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2번으로 하시면 이제 투표 개시 시간이 위헌이에요. 줄는데 일과 시간에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되는 부자 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 시간 조항, 즉 10시 조항 중 10시 조항으로 인해 일과 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아서 위헌이다. 10시, 보통 뭐 8시나 9시 사이에 출퇴근하는데요. 투표에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10시부터 투표소에 연다 하면은 투표 못하고 직장 가야 되죠. 근데 직장에 이미 간 이후에는 혹은 학교에 간 이후에 투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은 어려워요. 그죠? 내 투표구는 요 관악구인데 내 직장은 저 뭐 구파발에 있다. 예, 갔다가 여기까지 또 투표하러 온다. 이런 것들은 웃긴 일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투표 행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10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 10시 일과 시작 전에 투표를 무력화시킨다라고 해서 위헌입니다. 지금 왼쪽에 그 155조 보시면 이제 오전 6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죠. 합헌으로. 몰라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 원양 선박 선원들의 부자 투표. 여기 아까 선상 부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 만든 위헌 결정입니다. 해상의 장기 기간은 선원들을 부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는가? 오늘날 선거에 관한 원칙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담보하면서도 해상의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부자 투표는 등기우편입니다. 부자 투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처리해요. 근데 해상에서는 등기우편이 불가능하죠. 우체부가 헤엄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현재는요, 그 다음 보세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양상선 등 선박은 대부분 인공위성 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 방식 시스템, 즉 GPS를 이용한 팩시밀리를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시밀리를 이용한 투표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러한 방편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평가 내렸고, 그래서 우리 법도 이제 팩시밀리 방식의 선상부지자 투표 제도를 도입했어요. 헌재가 얘기한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팩시밀리 방식의 선상부지자 투표 제도 도입. 자, 이제 9번 당선인의 결정.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헌법 조항 도표에서 다 봤던 거죠. 1인 출마 사유, 동점자 처리 사유 해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나눠졌었고, 요 조문에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도표에서 이해됐으면 요 조문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갑니다.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요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개념 정도 상식선에서 그냥 여러분 보궐선거, 재선거 정도 구분하는 거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가려보시면 되고요. 시험 대상은 아닙니다. 자, 11번 선거에 관한 쟁송. 자, 1번 선거소송 나오고, 다음 페이지 하시면 2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이제 소송이 나오네요. 선거 관련 소송. 소청과 소송의 의미 구분 일단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소청 들어오시면 읽어보죠. 선거소청이란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에 제기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소송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목 옆에. 지방선거의 필수적인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필수적이고요. 이런 이제 행정심판을 왜 그러면 전치했을까? 지방선거입니다. 한정되죠. 국정선거에는 없어요. 이유는 지방자치의 속성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직결되는데, 지방자치는 지역적인 어떤 사안은 지역에서 다룬다. 지역별로 다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단위로 한번 먼저 다뤄보라 이거예요. 먼저 다뤄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 국가기관인 법원이 국가가 나서서 그때 마지막으로 다뤄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속성상 지방 영역의 분쟁은 지방 차원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 국가의 영역, 즉 법원으로 오라. 이런 이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아실 필요 없고요. 내용은 소송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거 자체의 무효를 다투거나, 아니면 선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당선의 결과만을 다투거나, 이런 문제 전 유형들이 다 인정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2번 이제 소송으로 가죠.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그 도표에서 봤던 정도만 딱 이식 잘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자, 법 224조 선거 무효의 판결 줄인데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빈출이죠. 일종의 사정판결제도입니다. 일종의 사정판결제도. 행정법 할 때 많이 다루죠. 사정판결. 그래서 위법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특별한 공익적 요청이 있을 때는 인용 결정이 아니라 기각 결정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재판 유형을 사정 판결 제도라고 하죠. 특별한 사정에 따른 판결 제도. 네, 선거나 투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나 국민투표법상의 투표, 이런 것들은 그 절차의 안정성 확보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익적 요청 때문에 이런 사정 판결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가면 또 동일한 조항이 있어요. 자, 그리고 225조 소송 등의 처리 줄된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네, 요거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재판기관은 다 훈시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강행 규정으로 보지 않아요. 어쨌든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간을 지난다고 해서 재판을 못 내린다. 이러면 이제 법리는 세울 수 없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규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규정하는 이유가 의미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의미, 선거제도의 의미, 선거의 신속성 요청 때문이에요. 선거의 신속성 요청. 선거는 어떤 절차는 신속성과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입법자는 절차의 신속성을 절차의 공정성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공정성, 신중성이라고 하죠. 신중성. 예. 신중성. 신속성을 신중성보다 우위에 뒀다.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판단하면 공정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은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면은 소송이 몇 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임기를 마쳐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국가 운영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나 투표에서는 항상 신속성이 요청됩니다. 선거나 투표에서는 신속성이 신중성보다 우위다. 그래서 다 같은 법리가 이 두 조항에 놓아 있으니까 투표와 선거에서의 기본적인 법리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빈출인 거예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선거수정과 당수정의 의미 정도 밝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D1 판례 좀 구체적 의미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당선 무효. 자, 이미 당선된 사람이 또 당선이 무효화되는 경우 수를 잘 보시는데 1번 당선 소송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선거 소송을 통해서 선거 관련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2번 보시면 형선고로 인한 당선 무효도 있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벌금형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떨어졌다면 국회의원직 박탈당하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광노현 씨 사건에서도 나왔고 노회찬 씨 사건에서도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법원의 형선고, 일반 재판을 통해서,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서 결부 조항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왼쪽에 1번은 선거 관련 소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일반 형사 재판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연계되는 경우들을 이제 도표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요런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합헌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판례는 됐고요. 요 판례는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기 보세요.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선법 지금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우리 시사성이 있는 사례들에서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당선 무효됐다 사후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조항 때문에 당선 무효돼요. 불법 선거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합헌이라는 판례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배우자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시킨다. 배우자와 당선인이 전혀 별개 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계되는가? 이거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 조항들을 이른바 연좌제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연좌제 조항. 위헌 사례 없습니다. 전부 합헌입니다. 이른바 연좌제 조항 전부 합헌. 논거는 자, 중간쯤에 줄된 데 가죠.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 운명 공동체에 따옴표요. 선거 운명 공동체. 선거와 관련해서 운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 한 가지다. 배우자가 본인이고 본인이 배우자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에 따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 하시면 회계 책임자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이것도 연좌제 조항입니다. 이른바 연좌제 조항 합헌. 요태도 논거와 동일하게 첫째 줄 중간에 나오네요. 운명 공동체 이런 게 나오죠. 선거 운명 공동체. 예, 그 밑에 판례는 뭐 현행법 조항에 대한 합헌 사례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 끝내고요. 자, 공무원제도 쪽은 이제 판례만 조금 인식을 잘 하시면 되겠고, 판례 정리를 패키지화 시켜서 관련된 이제 판례들을 패키지화를 잘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혼돈스러운 판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 파악을 잘 해놓으면 이쪽에서는 뭐 틀릴 바가 없는, 제발 좀 나와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에요.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합니다.